이제 파트 2예요. 파트 1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 차? 뭐 경매 용어도 있고 막 등등등. 되게 어렵죠. 앞부분이 쉽게 나오고 뒷부분이 좀 어려워야 되는데 앞부분부터 쉽잖아요. 사실상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책보다 더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경매 사례를 13개를 했거든요. 13개 중에 13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하고 좀 해볼 만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147페이지고 2019년 11월 4일 날 진행을 했고 이제 낙찰됐어요. 이게 왜 23일 전이었냐 하면은 요 사례를 넣을 때가 제가 23일 전에 이 사례를 넣었거든요. 예, 출판사 관계자도 그랬어요. 이 낙찰받은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진행 중인 거를 하게 되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쓸 때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뭐 1억 주고 10억을 만들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낙찰받은 것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성공 사례가 있는데 결론은 그런 책을 보신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 또 컨설팅 의뢰를 맡기더라고요. 왜? 자기가 어떤 물건을 볼 때 해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유튜브 오늘의 경매는 그냥 보고 있으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얘기하나 보다. 계속 똑같거든요. 제 패턴은. 그래도 계속 보는 이유는 물건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가치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진행 중인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파트 1에 보면 용어가 있거든요. 요거 뭔지 아세요? 2018 타경 1883. 그러니까 용어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뭘 알아야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타경은 그 법원에서 부여한 경매 부호예요, 부호. 뭐 타기도 있고 뭐 형제도 많잖아요. 타경을 그냥 경매 사건이라고 부호를 일컫는 거고 2018년에 시작했고 1883번째 경매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은 소재지를 서로 얘기하지 않고 사건 번호 좀 빨리 알려줘봐. 이렇게 사건 번호 하나만 넣으면 이게 쫙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일 거고요. 경매 종류는 부동산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강제 경매는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경매고요. 임의 경매는 뭐 등기부상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말 그대로 임의로 언제든지 경매할 수 있는 거. 용어에 있는 내용이고요. 토지 면적 제곱미터로 지금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평으로 했고 토지가 약 한 17평, 건물 면적이 약 34평. 그러면은 분양평수로 더하기 6하면 되니까 한 40평형 보시면 되고 매각기일이라는 게 옛날에 입찰기일이었는데 경매 입찰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 아까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야 이거 얼마인지 감정 좀 해줘 하면은 감정기관에서 7억 6,700이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쭉쭉 떨어져서 33%인 2억 5천입니다. 약.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라고 말씀드렸고 청구 금액은 뭐냐? 요 경매를 청구한 사람의 청구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청구 금액도 잘 보셔야 돼요. 강남에 가끔 보면 100억짜리인데 경매 청구 금액이 막 2억인 거 있어요. 그런 거 대부분 치야됩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경매 청구 금액이 너무 작은 같은 경우는 변경되거나 치하될 확률이 높아서 청구 금액도 좀 보셔야 되고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틀린 경우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매각 절차에서 경매 접수를 언제 했고 경매 개시 결정을 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 6월 25일까지였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보통 1회 유찰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20%씩 저감이 되고요. 서울은 경기도나 지방은 30%씩 떨어집니다. 10억짜리가 30% 떨어지면 7억이잖아요. 마음이 막 붕붕 뜨죠. 야 7억이면 낙찰받나? 말도 안 돼요. 그냥 30% 저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7억짜리를 2억 5천 100인데 좋죠. 낙찰받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찰되는 경매물건 함정이 있다고. 자, 머리 아프시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게 말소기준 등기예요. 2018년 3월 2일이죠. 압류가 있다고 그랬죠.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 1번. 2번 볼게요. 세입자가 있는데
2018년 3월 2일보다 전입한 날짜가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있을 텐데. 2017년 11월 17일이에요. 얘보다 빠르죠. 근데 보증금이 5억 7천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2018년 6월 25일 전에 나는 그냥 돈 받고 나갈 거라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입찰 들어가도 돼요. 만약에 내가 5억 7천 이상 입찰가를 쓰면 이 사람은 다 배당금으로 털어나가는데 좀 재수가 없게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 2억대의 최저가 낙찰 받아도 5억 7천이면 7억 7천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 2억 5천에다가 5억 5천이면 7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다가 보증금 몰수됐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을 못 돌려받는 거죠. 잔금을 안 내면. 이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선순위, 주거 전세권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매각 물권 명세거든요. 법원에서 공시한 공적 자료 중에 권리 분석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인데 여기 써 있어요. 또 친절하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도 입찰했어요.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요. 선순위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하신 분들 많아요. 되게 어이가 없죠. 예. 여기 보시면 이분 대항력 있잖아요. 2017년 11월 16일 날 들어갔고 말소기준 권리 여기 써 있네요. 2018년 3월 2일 날. 여기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동그라미 쳐 있고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저희 오늘의 경매 어플인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 검색하시면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소멸기준 찾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론 가끔 오류도 있지만 소멸기준 압류, 얘보다 빠른 애가 전세권, 5억 7천 인수,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차수에 2억 5천대 입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1억대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듣고 보면 당연한 건데 아파트 물건 중에 제가 볼 때는 그 잔금 안 내서 미납되는 것 중에 30%는 이래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다고 이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가거든요. 업무 방해죄로 경찰 옵니다. 이 돈 그냥 못 돌려받아요. 법원에서 몰수해가지고 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낙찰받으면은 이 법원에서 이걸 취하는 게 아니고요. 각 채권자나 돈이 남으면 소유권자한테 돌려줍니다. 유찰되는 경매물건. 이런 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전화 100통 와요. 근데 안 올려요. 이런 물건 안 올립니다. 어떻게 입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 들어가셔야 돼요. 야, 이거 뭐 선순위 임차인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어라고 하는데 그 틈새를 또 삐짓고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유찰돼서 입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단독으로. 근데 정상적인 물건을 20, 30명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들이 좀 눈밖에 난 거를 차수를 잘 정해서 들어가면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명인가 두 명이 들어와서 받았을 거야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수 물건이 딴 게 아니에요. 야, 저거 5억 7천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제껴놨을 때 내가 차수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유료 경매 정보지에 저희 사이트에도 오늘의 경매에도 있는 건데 여기 물건 종류에 다세대 빌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빌라. 요거 보면은 영락 없이 빌라예요. 빌라. 근데 유찰이 엄청 많이 됐죠. 13%까지. 감정가가 1억 5천인데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빌라인데. 왜 그럴까요? 심지어 그 유료 경매 정보지 우리 사이트도 다 빌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1억 5천짜리가 2천까지. 거기에 이 건물 가보시면요. 무슨 빌라라고 떡하니 써 있어요. 문제를 내볼게요.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셔야 돼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기준 권리가 2016년 5월 18일 근저당권이거든요. 2016년 5월 18일 세입자가 한 분이 계신데요. 한 세대겠죠. 대부분.
이분은 전입을 2016년 4월 8일 날 했어요. 한 달 빨리 들어왔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분의 1억 5천을 인수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분이 4월 8일 날 들어왔고 빚이 한 달 후에, 약 한 달 후에 빚이 생겼어요. 그럼 이분의 1억 5천을 저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1억 5천을.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빚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낙찰받고 이 사람의 보증금, 임차 보증금 1억 5천을 인수해야 될까요? 인수 안 해야 될까요? 인수해야죠.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근저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웃겨요. 1억 5천 인수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와, 이거 1억 5천 인수 안 하겠네. 와, 야, 이거 좋다. 근데 인수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최저가가 2천이잖아요. 2천. 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낙찰을 받아야 그 사람 빚을 털어주는데 내가 만약에 한 4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 인수 못하는, 이 사람이 배당 못 받는 금액 있죠? 그러니까 제가 줘야 돼요.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으로 다 털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저가에 낙찰이 되면은 나눠줄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한 거는 배당 재단에 있는 돈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람한테 빼주고 모자른 건 제가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건은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했네? 야, 1억 5천 인수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고 3천에 낙찰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뭐 1억 4천 정도를 내줘야 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배운 거랑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하고 좀 틀린 패턴이에요. 예. 그래서 배당이 중요해요. 보시면 이 사람이 1억 5천을 가져가려면은 7,600을 써도 나머지 차액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고 무조건 다 인수가 털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은 그렇고 이 물건이 웃긴 게 밑에 써 있어요. 집합 건축물 대장상 현황은 주택인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예요. 누가 봐도 집은 집이에요, 집. 근데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은 사무소예요, 사무소.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뭐 빌라인데 뭐 건축물 대장상 뭐 사무소면 뭐 어때? 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못 팔아먹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은 취득세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기 때문에 1.1%만 내면 되거든요. 이건 4.6%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물건을 팔 때도 딴 사람이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또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싸게 낙찰받지 않고서는 접근하면 안 돼요. 요건 이 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주택. 서울에 보통 1층 말고 2층에 신축 빌라 중에 사무소로 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왜 2층을 굳이 위에는 빌라인데 사무소를 내야 되냐? 주차장 때문에. 여기도 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주차장 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일단은 사무소로 해놨다가 이제 승인 떨어지고 나면은 내부 구조를 이제 주택으로 바꿔버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권리 분석의 문제도 있지만 사무소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시주를 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면 팔 수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컨디션의 물건이라도 시세보다 싸면 다 팔립니다. 예. 이런 거 이제 낙찰 받고 책 하나 쓰는 거죠. 1억 5천짜리 막 얼마에 받았다고. 근데 거기서 핵심, 나중에 파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빼지요. 왜? 앞에 결과가 좋으니까. 예. 팔 수 없는 물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기 1억 5천만 원 대항력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멸기준보다 빠른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그 최저가에 낙찰받았을 때 배당 요구를 했어도 미배당을 약 1,9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1억 3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배당 요구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일부 미배당 되는 금액을 내가 얼마나 내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입찰 차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배당 공부를 해야 되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계가 다 이렇게 해줘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물론 기계가 오류가 날 수는 있거든요. 좀 미심쩍을 때는
가까운 사람이나 뭐 전문가한테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다세대 빌라의 비밀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신우 팰리스라고 빌라인데 가운데 있는 거였거든요. 방, 거실, 주방 있고 다 누가 봐도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이중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발코니 확장도 강제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지, 대출도 안 나오지. 그러다 또 입지도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쭉쭉쭉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와중에 또 낙찰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물건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베스트예요. 왜 베스트인지 아세요? 야, 저거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싸게 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돈 따라가지 돈이 사람 따라 안 가거든요. 위에는 빌라인데 1억 6천인데 이걸 내가 1억 1천에 내놨어요. 고지를 해요. 이거 사무소니까 취득세가 좀 이래 한다. 그럼 안 살 것 같아서 산다니까요. 왜?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싸게 사놓으면 임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어떠세요? 다가구 주택. 가구 수가 막 28개, 막 30개 있는 게 있어요.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이 보통 수익률이 7% 이하 없어요. 제가 천안의 다가구는 17%. 네, 17% 나요. 빚 빼고 뭐 해도 꽤 괜찮아요. 세대수가 만약에 30세대다. 집주인이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30세대다. 자고 일어나면요, 임차인 맨날 바뀌어요. 얘 만기되고, 얘 만기되고, 뭐, TV, 뭐, 미쳐요. 천안에 있는 저희 다가구는 크린 주택관리라고 주택관리 업체에서 해주거든요. 제가 관리하는 게 없어도 전화가 맨날 와요. 이제 만기가 됐는데 뭐가 됐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주택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수요는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은퇴자분들한테 원래 살았던 생활 환경이나 씀씀이라던가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를 충족할 수 있는 건 다가구만 한 게 없어요. 대신에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로컬에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요즘에는 주택 이런 다가구 관리하는 업체가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 들어오는 거는 컴퓨터상에서 업체가 다 볼 수 있고 돈은 내가 인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은행에 신청만 하면 되니까. 보시면 요거 생각보다 약간 고가에 낙찰됐어요. 요거 제가 뭐 다가구를 해서가 아니고 70%일 때 내가 고객한테 입찰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70% 써서 단독이라도. 아니야, 한 번 더 떨어진대. 더 떨어지면 분명히 이거 80% 넘어간다고. 80% 넘어서 낙찰됐거든요. 경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찰률이 높으면요, 경매 물건은 오픈소스라 누구나 다 보거든요, 전국에서. 타이밍을 좋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이거 내가 그냥 단독이라도 이번 차수에 한번 들어가야지 했을 때 70%에 받았어야 되는 물건인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가격이네? 반가격이네 하면서 궁금심이 막 생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경매회사에 전화하면서 이거 어때요 막 전화하면 100% 다 좋다고 그러죠. 좋아요, 최고라고. 다 좋아요, 최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입찰이 안 된 게 막 거의 한 20명 가까이 들어와서 낙찰이 된 사례예요. 경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사건 번호, 다가구 원룸, 토지 및 건물, 토지가 커요. 약 한 90평 되고 건물도 크고 10억짜리인데 반가격에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임차인 선순위, 보증금 보는 거는 기본이고요. 항상 등기부등본을 봐야 돼요. 등기부도 소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요약본이거든요. 언제 등기부를 다 열람을 합니까? 요즘에 사이트에 이렇게 요약본으로 다 나와요. 저희 오늘의 경우에도. 자, 보세요. 소멸기준 권리가 2015년 근저당이죠. 이 위에 아무것도 없죠. 소유권 매입했다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고 밑에 뭐 3번, 4번 등기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집합 건물 아닌 이상은. 토지와 건물에 돈을 빌린 시점이 9월 15일 날 똑같은 금융기관에 3억 9,600만 원을 빌렸어요. 채권 최고액을.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된다고 나와 있고 친절하게 소멸 다 써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이게 되게 복잡한 서류거든요. 있는데 낙찰 받은과 동시에 깨끗하게 다
없어진다. 그리고 임차인 연락 뭐라고 막 나와 있죠. 2015년 9월 15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은 선순위고 9월 15일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후순위잖아요. 언제 그걸 막 세고 있어요. 얘가 빠르냐? 얘가 얘 느리네. 물론 이렇게 다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이트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X는 뭐냐? 다 후순위다. 우리랑 상관없고 한 명만 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건축물 대장 이렇게 합쳐놓은 요약본이에요.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려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서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보셔야 되고, 뭐 신축을 하거나 신축을 안 하시고 재건축을 할 요량이 있는 분들, 집가 상승을 노리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이 준주거 지역이냐, 3종이냐, 일반 상업지역이냐, 2종이냐, 그런 거 중요하고, 요 건물은 2003년에 지어졌고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용도는 다가구로 되어 있고, 최근에 뭐 다가구가 2006년에 뭐 비슷한 게 7억 7천에 매매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상대 정화구역이 뭔지 아세요? 상대 정화구역. 정화구역 주위에는 교육시설이 있어요. 절대 정화구역은 아주 근거리, 거의 한 200m 근접해서 학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화구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는 어떤 건물 사가지고 어떤 임차인을 막 놀 거야, 먹자, 뭐 호프집도 놓고 막 놀 거야 했는데 절제 정화구역 안에서는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배당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최저가 금액 있잖아요. 자, 4억 9,500에 낙찰 받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으로 이제 배당이 시작되는데 신한은행이 1순위네요. 근저당 1순위라고 써 있네요. 3억 9,600 가져가고 앞에 뭐 경매 실행 비용 빼고 4억 9천 중에서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미배당 금액이 없이 다 받아가. 4억 9천에서 3억 9,600을 받아가면 9,400 남잖아요. 거기서 이제 2순위 임차인이 9,400만 원 가져가고 또 요거 빼고 나면 4,800. 이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9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1억짜리는 요 4,873만 원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4순위가 9천만 원 중에서 400만 원 받아가요. 그럼 8,500 못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명도할 때 쉬울까요? 이분들?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씩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전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겠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가 막 8천만 원, 1억씩 돈을 못 받는 사람한테 저희가 낙찰 받았으니까 퇴장하시면 됩니다 하면 나갈까요? 다가구는요.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면은 그 명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뭘 해야 되냐? 핵심. 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기 전에 각계 격파를 빨리 해야 돼요. 뭉치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다가구만큼 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가구는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세입자들이. 맑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야, 이거 명도 이거 어떻게 하냐? 야, 하지 마. 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가는 게 특수물건이에요. 특수물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저는 28가구 중에 27가구가 다 미배당이었어요, 저는. 그 주인이 그 몇 개 막 그 2, 3중 계약을 해서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이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래도 한 6개월 만에 다 명도했어요. 다가구 주택은 단점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아까 있다고 그랬죠. 가구수별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뭐 지방은 1,500, 1,800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대출을 할 때 그걸 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거든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대출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법인을 세우고 신탁 등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제법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입찰하시기 전에 내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건 번호를 준다, 은행한테. 그럼 대략적으로 그 담보에 맞춰서 경락잔금 대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권리분석 못해서 잔금 못 내신 분들이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 못 내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왜 미납됐지?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분명히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분석 간단한 거 실수한다던가 대출이 안 나왔다던가. 경매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경기 불황에도 살아남는 상가. 자, 입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행정 중심 복합도시. 우리가 말하는 세종 이청사 내에 있는 신도시 중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주 끝내주는 상가예요. 근데 웃긴 게 10억짜리인데 4억 9천까지 떨어졌을 때 2019년 7월 18일 날 6억에 낙찰이 됐는데 4,900이잖아요. 10%가 보증금이. 이걸 날려가면서라도 잔금을 안 내고 11월 6일 날 또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그리고 아주 신축에다가 뒤에 배우 수요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 뭐 10억짜리 6억이면 잘 받았는데 보세요. 보증금도 괜찮아. 1억에 450만 원. 괜찮죠? 그리고 뭐 특별히 권리 분석할 것도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수할 사항도 없었어요. 특별히. 근데 미납이 됐어요. 자, 볼게요. 2015년 정도에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신축을 했고, 근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경매 물건 많이 보시면요, 서류만 보면 딱 답이 그려져요. 아유, 그렇구나. 이 10억이요, 무슨 돈일까요? 요 돈, 감정가가. 지금이 2019년이고 2015년에 지어졌어요. 분양가예요, 분양가. 분양가 많이 뻥튀기 됐을 때 10억일 때 또 분양 받으려면 임차 마치려면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 뭐 400, 450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야 지금 상권이 상반돼 있다. 180 주고도 힘들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낙찰을 받고 나서 와 했는데 와가 아니고 아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 현장 조사를 안 가고 입찰을 하셨어요. 경매 물건 중에 현장 조사 안 하고 입찰한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안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월세 200도 못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가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최초의 소유권자가 지금 경매를 당하는 건지 손을 탔는지 그거 등기부등본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못 보고 경기 불황에도 살아남는 상가. 제목은 좀 이상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경기 불황에도 살지 않는 섹션에 있는 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감정가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기본 사례가 없으면 최초 분양가로 하고요. 경매 사건이 길게 늘어지는 거는 2년 전 아파트 경매 물건도 진행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막 15억에 나와요. 지금 30억인데 사람들은 2년 전에 감정평가 했던 거 가끔 이제 사건이 지연돼서 1, 2년 후에 툭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 와요. 음마 아파트 15억인데 16억 쓰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30억 써야 되거든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경매를 왜 해요? 그래요, 저한테. 경매를 왜 하긴 왜 싸게 살라고 하지. 그래서 저랑 싸우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시세가 34억인데 1억이라도 싸게 주고 살라고 경매하는 건데 그분은 15억짜리를 30억 주고 살 거면 경매를 왜 하니. 예, 그분은 30억짜리를 15억을 싸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15억을 싸게 사게 하려면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다 입찰 들어가지. 예. 그래도 싸게 살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경기 불황에도 살아남지 못할 상가가 돼버렸는데 입찰하신 거예요. 4,900만 원 날린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가 가실 때는요. 어디 가서 특히 상가나 건물 사실 때는 현장 조사 가서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이 상권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셔야 돼요? 시세 알아본다던가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하시려면 그 현장에 왔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어디? 부동산 가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장사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생 그런 데 가서 밥을 먹든 뭐 하든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장사 어때요?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진실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저기 뭐 저래도 월세 다 까먹고 아주 죽겠어. 근데 부동산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 하지만 손님이 와서 저 상가 좀 하나 개업하고 싶은데 근데 부동산이
여기 끝났어. 문의만 이래. 아, 여기 다 죽어.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팩트를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가라든가 건물을 현장 조사 갈 때는 부동산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요, 절대 현장 가서 그냥 논리는 안 맞지만 부동산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6억 쓰려고 했다가 부동산 갖다 8억 쓰신 분들도 있고 6억 쓰려고 했다가 부동산 갖다 4억 쓰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좋은 물건은 그 부동산이 직접 들어가고 싶거나 그 부동산에서 손님이 있어가지고 악의적인 표현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경매 당하는 사람이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잘 해놔서 야, 누가 오면은 이거 좋다고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세를 항상 물어볼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동시에 물어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실수했는데 부동산만 가면 말려가지고 낙찰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진실된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한테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유치권 신고된 물건 입찰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권. 유치권이 뭔지 아시죠? 네.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관련돼서 관련된 이제 채권만 확보되면 되고. 유치권 신고는요,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신고를 하면 다 받아줘요. 그게 허위 유치권이건 진성 유치권이건 다 받아줍니다. 유치권 신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 돈을 못 받아서 공사대금 유치권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경쟁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는 허위 유치권이다. 유치권 배제 신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채권자가. 그러면은 배제 신청을 했으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허위니까 무조건 입찰 들어가야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마포구 연남동에 있던 건데 아쉽게 이제 취하된 물건이에요. 취하된 건데 20억짜리인데 유치권이 있다 보니까 12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등기부 토지와 건물이거든요. 이제 해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있죠? 있죠? 이 밑에 뭐라고 주저리 있잖아요. 등기부상에. 을구, 갑구.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소멸되잖아요. 얘 밑으로. 얘가 순위가 빠르니까. 얘 위에 인수될 게 없죠. 이 소멸이라는 거는 이 박아무개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니까 위아래 다 소멸돼요. 그러면은 등기부 사항은 다 끝나요. 물론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열람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은 하루에 물건 하나 보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패턴으로 하시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한 2, 30분이면 서울에 있는 물건 가볍게 다 터치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유치권 신고된 물건, 대항력이 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요 시점 2017년 12월 8일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들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배당 요구, 대항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배당 요구 하든 말든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보증금을 너무 많이 못 받으면 명도 저항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유치권 신고했다고 입찰 들어오려면 들어봐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요. 근저당권은 2017년 12월 8일인데 이 물건에 단점이 있어요.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무단 증축을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넣었거든요. 배제 신청서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뭐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 건축물 대장이 보통 1, 2, 3페이지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무단 증축. 보세요. 무단 증축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6제곱미터, 3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거든요. 이건 이건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무단 증축이라고 써 있으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 물건이 떨어졌던 이유는 공사대금 채권이 증빙할 수 있는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좀 강성이었고요. 제가 현장 조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을 요량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비협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 있다거나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찍히면은 은행에서 절대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입지가 홍대 앞에 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동산은 뭐 일반 건축물을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지만은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홍대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2016년에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이었을 때 평당 2,600만 원에 산 거예요. 지어놓고 이제 홈런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이 물건이 유찰된 이유는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유치권자의 강성 저항이 있었고 경미하지만 위반 사항이 있었다. 근데 계속 이 채권자랑 마찰이 있다가 어떻게 협의를 잘해가지고 비청산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취하된 물건이에요. 유치권은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법원에서 공시한 공적 자료거든요. 유치권 중에서 그 돈 받을 게 있으면요, 확정 판결문이 있거든요. 그게 공시가 돼요. 얼마라고 딱 찍혀 나오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유치권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금액이 이렇게 20억 넘는 것 자체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시려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많이 들어와야 5명 미만이에요. 유치권이 특수물건이어서 낙찰받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10억? 오케이, 내가 10억 넣을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유치권이 만약에 10억이 신고돼 있다 하면은 확정 판결 받은 유치권 금액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절반 이하에서 다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 책에 뭐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거 있는데요. 취득을 하시거나 경매를 받으실 때 국가 산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상황이 되게 우스워지고 요즘에 미사에 있는 거 개별 산업단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실어놨었고, 공장 경매 입찰 시에 공장 경매 입찰 시에 뭐가 있냐면은 공장 경매도 실제로 쓰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임대 수익도 좋은 데 많아요. 화성의 IC 근처에. 근데 그 건축 허가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안에 폐기물이라던가 제시의 물건의 공장 기계기구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우리 책에 또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의 경매 유튜브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좀 추천할 만한 거를 제가 올려드리니까 하시면 되고, 네이버 카페에 오늘의 경매에 뭐 교육공지라든가 등등등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제가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원래 8시에 끝내고 30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